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돼야 되거든요. 의사가 되는 방법, 우리나라에 지금 의전원이 없어져서,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져서 이제 의대를 들어와야 되고, 의대에서 이제 2년의 예과 생활, 4년의 본과 의학과 생활을 하고 6년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1년 인턴하고 4년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근데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들어갈 때 과에서 또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공의로 선발이 돼야죠. 그다음 4년 레지던트가 끝나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같은 정신과 의사라도 일하는 형태랑 엄청 다르고, 예를 들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월급 받는, 이제 취직해서 월급 받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자기 병원의 병원에서, 그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풀타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정규직 말고도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형태도 있고, 공무원이 되는 형태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적게 받는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저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200만 원 초반대 받고 전공의를 했었거든요. 평균적인 공직 수입을 보면, 그냥 이제 대기업에서 좀 잘 받으시는 정도? 조금 더 받거나,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에는 잘 안 되셔서 문 닫는 선생님들도 기사화 많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개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죠. 살아가면서 단순히 이 사람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삶 자체를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과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거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또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인생, 그런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과라고 느꼈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고 좋아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문과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어릴 때도 좀 작가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또 변호사 같은 거, 법조인을 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이과를 갔다가 좀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문학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과를 처음 접하고, 마음이나 우리 인생을 보는 과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과들 중에서도 제일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학문이라고 느꼈고,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갈증을 되게 해결해주는 과였던 거죠. 네. 저는 근데 좋아요.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든지 쌓아야 되는 지식이라든지 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 근데 저의 전문 지식과 기술로 하는 일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환자분들 아니면은 그걸로 남겨주시는 것도 보면 그걸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이고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서 저는 되게 의미랑 가치를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좀 감사히 여기면서 하고 있어요. 있죠. 여러 가지 치료가 있거든요, 정신과에도. 면담하는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를 예로 들면, 우리 뇌 안에는 물질들이 있어요. 화학물질들. 이런 거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기분도 힘들어지고, 아니면 환청이 들리는데 이런 정신과적 증상이 생겨서, 그런 걸 조절하는 치료제로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료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좀 치료 기간이 길고,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거나 하면 재발도 많이 일어나요. 약물 치료 같은 건 좀 장기적인, 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거나 치료가 좀 잘 이어지지 못해서 결과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떤 정신과를 가든지 간에 왜 그런 문제로 방문하셨어요? 라든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신과로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일단 정신과를 가봐야겠다, 아니면 가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큐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어떤 검사를 받든지 면담을 통해서 근데 이 정도면은 특별한 치료나
뭐 개입 없이 일단은 지내보셔도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우리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속이 좀 더부룩한데 가서 내시경이라 받아볼까 해서 가는 거고,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 받아보고 특별한 게 없고 건강하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 예전 연상 링크 띄워주세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될 때가 되게 중요한 단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못 하겠다든지, 지하철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공황이 심해서 사람 많은 데는 다 피하고 자꾸 택시 타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일상이 잘 안 될 때는 좀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기간적으로도 그렇게 증상이 안 심하더라도 어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힘들게 여기는 증상이 수개월 이상이 좀 지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면 편하게 방문하셔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 가족에게도 못하는, 친구에게도 못하는 내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각각 환자분들마다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드는 생각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로 어릴 때, 진짜 어릴 때까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나 아픈 상처들, 그런 것까지도 깊이 다루는 게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의사가 막 캐물어보고 탐정처럼 조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촉진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이 기억은 그럼 예전에 그런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속도를 다루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그럼 어떠한 면담 과정이든 환자분의 마음에 가장 좋게 다르게 세팅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 나는 내밀한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데 너무 이렇게 파헤쳐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교과서의 제일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는 모두 그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엄청난 기업의 총수든 뭐 정치인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뭐 사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무서워라는 것까지도 얘기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면담의 재료로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드릴 도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병을 치료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해나갈 수는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좀 일관되게 나를 바라봐주고 좀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병이 아니더라도 힘든 장면이나 고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마다 장면에 가장 적절한 하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어떤 형태로든 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는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편안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